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게 되는데요. 혹시 좀 설렘이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올까?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 항상 첫 만남 좀 설렘이 있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꼭 그 첫 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자, 화요일날 민법 공부를 했죠. 민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좀 수업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나갈 텐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들 이게 그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인지는 알고 계시죠? 평균 60점인데 1차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이죠. 그래서 꽈락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이 40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불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최저 40점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최저 40점이면 모자라는 20점은 다른 과목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럼 다른 과목에서 20점을 보태주려면 60점을 맞고도 20점을 더 받아야 되니까 80점은 돼야 되겠죠. 결국은 80점보다 높은 점수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의 경우에는 만점이 8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버리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20% 정도를.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다른 한 과목을 40점의 목표를 맞춰서 공부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60점을 맞춰야 되니까 한 65점 정도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수업을 듣다 보시면 이게 민법이 좀 더 나는 어렵다, 개론이 좀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쉬운 과목에 조금은 더 점수를 높이고요. 어려운 과목도 한 60점은 맞춰줘야 되겠죠. 혹시나 난이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안전하게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을 60점에 맞추면 조금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과목을 70점에 맞추시면 되겠죠. 그럼 평균 65점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은 평균 65점이면 굉장히 안전하게 합격을 하는 겁니다. 네 문제가 남는 상태죠. 보통 한 문제에 걸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한 문제 차이.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한 문제의 당락이 결정되는 사람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뭐 중복자 또는 모두 정답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그러면은 이제 한 개 모자라던 사람이 다행히 중복답이나 모두 정답으로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합격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좀 안전하게 합격을 해야 되니까 평균 65점에 맞추는 겁니다. 근데 2차 과목은 그렇지 않죠. 2차는 무슨 과목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2차 과목이 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처음은. 2차 과목에는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공법. 그리고 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이 있는데 세법 공시법이 합쳐서 40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과목으로 봐야 돼요. 세법 공시법은. 그래서 세법이 16문제고요. 공시법이 24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40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법, 공시세법, 그다음에 중개사법.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죠.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세 과목인 경우에는 어느 한 과목을 100점을 받고요. 다른 두 과목을 40점씩 받으면 180점이 되겠죠. 맞나요? 180점이 되면 평균 60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2차 과목의 경우에는 만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100점을 받으면 다른 과목한테 다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 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과목이 보통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령 과목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80점 이상, 90점도 나오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에서 남는 점수로 공법이나 공시세법에 보태주는데 보통
점수를 받는 과목은 공법이라 그래요. 공법. 공법이 조금 더 이제 어렵고요. 중개사 법령이 좀 더 쉽고요. 그다음에 공시세법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은 시간을 좀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40문제씩이라 해도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있고 좀 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과목에 시간을 덜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와 2차로 일단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1차에서도 다시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을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고 2차에서도 또 그렇게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 시험을 보시든 간에 항상 이 전체적인 시간 스케줄이라는 게 있죠. 이 시간 스케줄을 놓고서 이 시간을 안 뺏어 공부를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시간은 많이 들이는데도 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1차와 이제 2차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차에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 있지 않습니까?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 다음에 이제 2차에 공법하고요. 그다음에 중개사법하고요. 그다음에 공시세법이죠. 공시법, 세법 이렇게. 이 중요도 면에서는 1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은 원래 이제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2차만 준비하시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하고요.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시점에 공부를 시작해서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 한 5월쯤부터 2차만 준비하는 사람, 5월쯤부터 1차만 준비하는 사람 해서 공부를 시켰을 때 합격률이 어느 쪽이 더 높은가 하면은 2차만 하는 게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1차만 공부해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과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과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차 공부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이 중개사 법령은 법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법 조문이 몇 개 안 돼서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고 점수도 높게 나오는 과목이에요. 근데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과목만큼은 얘네들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민계공 합니다. 민계공 이런 것들은 특강도 더 많아요. 특강도 이 중간중간에 특강 같은 것들도 있고 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과목 중에서는 공법에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요. 1차 과목은 민법이나 개론 모두 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내년 한 4, 5월쯤까지는 이 민법 개론의 전체 시간의 한 70%는 여기 해야 돼요. 내년 4, 5월 길면은 이제 6월까지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전체 시간의 70%는 민법 개론을 해야 돼요.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0%는 이것들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내년 5월, 6월까지는. 그런데 물론 이때쯤 돼서면 이제 1차가 어느 정도 좀 채워지잖아요. 채워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비중을 요걸 좀 줄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2차 과목들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키시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찌감치 이 민법 개론을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찌감치 민법 개론을 잡는 분들이 민법 개론을 소홀히 하고요. 막 50% 밑으로 막 30%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막 이 5, 6월쯤에 일찌감치 잡았다고 2차에 막 한 70%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은 했던 거 다 까먹습니다. 했던 걸 까먹어요. 이 1차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5월, 6월 이전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1차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막판에 모를까 9월, 10월쯤 됐을 때
그때 정말 이제 거의 확실해서 이제 잘 까먹지도 않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라면 모를까. 웬만해서는 이쪽에 1차 비중을 이렇게 낮게 해서는 1차도 안 될 그런 위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이 비중을 이렇게 줄이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비중을 낮게 잡아도 최소 50% 이상은 늘 유지해야 돼요. 최소 50%. 이거는 이제 약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유지할 때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 올라갈 때까지는 70%를 해야 되고요. 그 실력을 유지할 때는 한 요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2차에 오는 겁니다. 그만큼 1차의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민법과 개론이 있다면 이 중에서 비중이 더 큰 건 또 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을 기준으로 공부를 할 때 일요일은 쉰다고 보고요. 월화수목금토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를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겠죠. 앉아서 50분 이상 이렇게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앉아 계신 적이 있나요? 앉아 계신 적 있습니까? 아, 화요일 날. 여기 오시기 전에 드라마 볼 때 빼고는 50분 이상 앉아 있은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사실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습을 하더라도 월화수목금토 공부를 하는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한꺼번에 6일치를 3시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복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습을 할 때도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좀 더 효과적인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매일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를 이제 공부를 한다면 이제 화요일 민법이죠. 목요일 개론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날 공부한 것은 그날 복습하는 거죠. 월요일이 무슨 과목이죠? 예? 월요일이? 공법인가요? 월요일부터 했나요? 이거는 아직은 안 하죠. 화요일, 목요일만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이게 공법이 오고요. 여기는요? 공시법인가요? 여기는요? 이게 이제 중개사법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당연히 이제 여유가 있을 겁니다. 여유 있으니까 여유 있을 때 습관을 더 많이 들여 놓으세요. 나중에 이런 게 들어와 버리면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미리부터 훈련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 들어온다라고 칠 때 이날은 이제 민법 복습을 해야 되고요. 복습할 때 이날 개론 복습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그날 있는 거는 그날 복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는 민계공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을 이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복습 이날 또 민법을 한다고 치면은요. 이거 개론을 하죠. 민법을 또 여기 하는 겁니다. 개론은 여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6일 공부 중에 민계공 복습이에요. 민계공. 복습은 민계공만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복습이 없죠, 지금. 공시법하고 중개사법은 공시세법이죠. 공시세법. 공시세법하고 중개사법은 수업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따로 복습을 하시지도 않는데 수업까지 빠뜨려 버리면은 이거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못 듣게 되면은 토요일 날 이때 이제 채워야 돼요. 동영상으로 채우든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계공 위주로 계속 해 나가시고 5, 6월 이전에 어느 정도 민법 개론이 잡힌다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과목도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 6월 이전에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1, 2차를 동시에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을 때 그걸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아무튼 이제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법이 더 많죠, 지금? 민법. 결혼 이틀이죠, 공법하죠. 자, 이렇게 시간, 이게 이제 하나의 표준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자격 시험이든 시험은 대체로 80%만 공부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80%. 전부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아직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와서 이제 요약된 그 입문서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제 제가 쓴 문제 그 기본서는 쓸데없는 것들을 상당히 이미 많이 제거한 상태입니다. 분량을 많이 줄여서 이 교재를 출간을 하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중에 다른 교재에 비해서. 근데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민계공 뭐 공법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분량의 100% 다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80%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80%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20%는 주로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중요도가 낮은지 난이도가 높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과목별로.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런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런 표시가 돼 있으면은 이 한 권의 책 중에서 엑기스만 따로 뽑아내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교재들이 다 기출문제를 보고서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가요 한 10년이나 15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출제됐던 문제들 있죠. 장기간에 걸쳐서 출제됐던 그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도 있고요. 10년에 한 번 출제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요도의 강약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때는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대로 표시를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가면은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질문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봐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는 기본서에 다 어느 정도는 수록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수록은 돼 있지만 모든 기출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한 10년 정도라든가 이런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규 과정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교재를 사서 하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뭐 기출문제 특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하시면 돼요. 정규 과정이 없이 이제 특강 같은 데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은 훨씬 더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시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또는 다른 자격증 시험이든가 전부 다 기출문제가 나침반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당장 뭐 전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서점에 가서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 전기 기사 시험에 기출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는 이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뭔지 감을 못 잡겠죠. 그래도 이렇게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진도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시중에. 그럼 그 진도별로 분류를 했는 그 기출문제를 보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내가 전혀 못 알아듣는 것들이긴 해도 이게 범위가 뭐가 많이 출제되고 뭐가 적게 출제되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별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두 달에 한 번씩 기본소를 계속 반복해서 보죠. 1, 2월, 3, 4월, 5, 6월까지니까 기본소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물론 이제 핵심 이론해서 나중에 이제 요약된 것으로 또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론 수업을 6월까지 해요. 그러면 11월, 12월부터 몇 번을 보게 돼요? 4번입니다. 4번.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번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수업 시간에만 들어도 몇 번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려 4번을 듣습니다. 물론 또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또 이런 설명을 또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7, 8월 달에 또 한 번 듣죠. 9월 달에 또 동영모의고사 할 때 중요한 건 또 하죠. 10월 달에 마무리 특강할 때 또 하죠. 자, 그러면은 무려 몇 번 듣습니까? 한 6, 7번 듣습니다. 수업만 빠뜨리지 않고 참석을 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내년 10월 시험 칠 때까지 반복하고요. 수업 자체가 반복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또 집에 가서 또 이제 복습을 하는 이게 이 복습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60점 이상 나왔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은 거죠.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그냥 60점 넘었다. 심지어는 80점 넘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시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가 높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어요.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이제 일터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직업을 뭐 직무교육이나 이런 공부한 적이 없고 그냥 학교 졸업하고 계속 살림만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예전에 했던 감도 다 떨어지고 한때는 그래도 공부 좀 했는데 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이 다 떨어졌으니까 공부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감을 익히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래서 이 복습을 하는 방법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복습이라는 게 꼭 집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수업 시간에도 복습이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운 요령이에요. 학습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쩌면은 서울대를 갈 수도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수업을. 중학교 3학년 때 기술 선생님인데 수업을 다 하지 않고요. 5분을 남겨놓고 수업을 끝냅니다. 5분을 남겨놓고 수업을 끝내고요. 그 5분 동안 그 시간에 했던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 시간에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질문을 하는데 몽둥이를 들고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3초 이내에 안 나오면 터집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수업만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한 2번 정도 우스갯소리도 하고 쉬어가요. 근데 그 우스갯소리 듣고 웃고 즐기다 보면 이제 마칠 때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할 때 우스갯소리 듣는 게 아니고 칠판에 있는 내용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정말로 터지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좀 있었습니다. 정말일까 했으니까. 정말로 터질까 했는데 정말로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터지는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시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30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빨간 마우라 검은 치마 이걸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빨간 마우라 검은 치마.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기술 시간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공부할 때였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배터리 다 나가면은 이렇게 저거 해야 되죠. 점프한다 그러죠. 할 때 이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잖아요. 음극, 양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음극이 색깔이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이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 표시가 있습니다.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검은 건가, 빨간색이 마이너스인가, 검은색이 마이너스인가 이걸 이제 알려줄 때 빨간 마오라 검은 치마 이렇게 한 거예요. 빨간 마오라 하면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요즘은 뭐 여자 조종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거의 뭐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마오라 하면 남자고, 남자는 양극이고, 검은 치마 입는 건 여자고, 그러니까 검은 치마, 검은색은 마이너스고, 빨간색은 플러스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하여튼 어떤 쉽게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지만 그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질문을 하니까 다 아는 거죠.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도내에서 기술 과목만큼은 우리 학교가 1등이에요. 도내 1등이에요. 도내 1등.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맞춘다는 거죠. 기술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집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어느 정도 복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이거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하라 이 말이죠. 그 과목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그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른 과목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나 뭐 다른 공업 시간이나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사회 과목 이런 과목들에도 수업을 들을 때 그 선생님은 따로 질문을 하지 않지만 혼자 스스로 이거 수업 마치면은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자문자답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집에 가서 따로 복습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험 학생들한테 다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이쪽 집단의 학생들한테는 수업이 끝나고 시험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고요. 이쪽 집단의 학생들한테는 수업을 하고 난 후에 뭐 시험 본다는 얘기를 안 하고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본 거죠. 누가 시험을 더 잘 보겠습니까? 미리 얘기를 들은 쪽이 훨씬 시험을 더 잘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매 50분 50분을 시험을 볼 것이다. 요거 수업 끝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기억을 더 잘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시간에 복습을 할 수 있고요. 그 시간. 그다음에 요거를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5분 동안 스크린을 하십시오. 50분 수업 들은 거를 5분 정도 스크린을 하시라고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라고요. 쉬는 시간 10분 동안 다 쉬지 마시고 5분 동안 스크린을 하면은 그게 또 훨씬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간에 했는 게. 수업 시간에도 계속 할 수 있지만 쉬는 시간 5분 동안 하라는 얘기예요. 벌써 복습이 2번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하면은 4시간 수업을 하면은요. 한 1시간에서 2시간 복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내용들이 다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수 있지만 나중 되면은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렵다 해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복을 하면은 나중에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끈기 있게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동네에 이사를 가신다면 그 동네에 첫날에 뭐 중국집이 어디 있느냐 전화번호도 모르고 쌀집이 어디 있느냐 옷가게 어디 있느냐 세탁소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당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약도 그려가면서 먼 집 옆에 먼 집 있고 먼 집 옆에 먼 집 있고 이렇게 외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집들이 다 기억이 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복습이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이 전체 내용 중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작심삼일에 걸려서 3일 동안 보다가 덮어놨다가 다시 또 작심삼일 된다 할지라도 새로 시작하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3일 동안 봤던
그 뒤부터 보세요. 3일 동안 봤던 그 뒤부터 계속해서 한 번이라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5분 이상 고민을 했다. 5분에서 10분 이상 고민을 했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설령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쉬운 부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거는 굳이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표시만 해두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단어를 모르면 단어 옆에다가 물음표를 해두시고요. 문장을 모르겠다 그러면 문장 그어놓고 문장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 표시만 해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지나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음표 하나 더 해놓고, 자 그런데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중요도가 높다. 그러면 중요도가 높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중요도가 높지 않은 부분이면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쉬는 시간에나 이렇게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공부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부동산학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학개론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유일하게 학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다른 거는 다 법이죠. 법, 민법, 공법.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법 규정을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건 학은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자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건데도 왜 공부하냐? 그런 거는 이 법이 아닌 부동산 학의 경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요, 처음서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거 아닌 거 많습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거를 도입을 해서 적용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법 조문에 도입을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이미 많이 논의를 하다가 법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것들,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또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론적인 논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제도도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 개론이라는 과목, 이 개론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개론 들어보셨나요? 개론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건축학 개론 안 보셨습니까? 그 이 건축학 개론, 이 개론이라는 과목은 특징이 넓고 얕게입니다. 넓고 얕게. 건축학 개론 하면은 사실은 건축학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는 것도 없죠. 별로 나오는 거 없는데, 그 개론이라는 과목은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과목이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습니다. 폭넓은데 특징이 또 뭔가 하면은 이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일부분만 관계가 있어요. 일부분만 요 단원하고 저 단원이 좀 관계가 있고요. 대체로는 이 단원하고 저 단원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고 해서 다음 거 모르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단원을 포기하는 분도 계세요. 전혀 관계없으니까. 이거 몰라도 다른 거 아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위험한 거고요. 그 단원 전체를 포기하면은 위험한 거고요. 그 단원 중에서도 어려운 파트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과목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얕게 공부한다. 이렇게 넓고 얕게.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을 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면은 그거는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성격이고요. 부동산학.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7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첫째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론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분량이 많고 출제 비중이 좀 낮은 편이어서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요거 할 거니까 오늘은 총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다음에 경제론 하는 게 있어요. 경제론 하면은 요거는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이제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수요 공급 이론하고 시장론하고 경기 변동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여기서 한 문제에서 많으면 2문제 나올 때가 있고요. 여기서 한 문제 많으면 2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 뭐 경기 변동이 어떤 해는 3문제 나온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 그런 거는 지금 27회 동안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대체로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수요 공급은 이제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수요 공급 시장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제 요 단어의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하면 이제 시장이라는 무대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서 있는 이 무대, 이 여기를 단상을 이제 시장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무대. 시장이라는 무대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이제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저쪽으로 공급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장이라는 무대에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주연 배우가 바로 뭐예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에요. 자, 이 무대에 연기하는 배우들이 등장을 할 때는 뭔가 작품을 연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죠. 그 작품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가격이에요, 가격. 그 작품의 제목은.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 수요 공급 시장 그리고 가격은 이 4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 공급자가 등장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수요자가 많아지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다면은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하면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이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활발하면 경기가 좋은 거고, 그러면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이 둔화되면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경기 변화를 공부하는 게 경기 변동론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6문제에서 7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책론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책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전부 다 붙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학 총론, 이 부동산 경제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론. 그럼 부동산 정책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매스컴에 많이 듣는 게 부동산 정책 중에 바로 주택 정책이죠. 얼마 전에 11.3 대책해서 발표했죠. 전매 금지한다, 전매 제한한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주택 정책이죠, 정책. 그런 주택 정책 이게 이제 제일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주택 정책과 토지 정책. 자, 이런 데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론을 공부를 해요.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투자론은 여기 이제 6문제, 7문제. 7문제에서 이제 점점 더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7문제, 8문제 이렇게. 이 정도 출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투자론은 어디에 부동산을 사면은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실무에서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나중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돈을 투자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죠.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게 그게 시세 차익으로 해서 나중에 팔았을 때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임대료 수익으로 들어오겠죠. 상가 같은 데 투자를 하면은.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비교를 해서 자, 이거 투자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걸 계산을 좀 해봐야 되죠.
그런 거 하는 게 바로 이게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전월세만 한다면 이거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전월세 중개만 한다면. 근데 상가라든가 이런 거 투자를 중개를 할 때는 상가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에 관심 많습니까? 바로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중개를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완벽한 정도의 어떤 분석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중개할 때의 어떤 수익률 계산은 대략적인 게 어느 정도만이라도 중개 업무에서 필요한 정도만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그 중개사를 믿고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이 물건 사는 사람은요, 그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개사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사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는데 중개사로서 가져야 되는 그 소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그것도 갖고 있지 못하면 누가 맡기겠냐고요. 제가 이제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건 좀 알아봐 달라. 가액으로는 한 뭐 50억 정도, 적게는 40억, 대출 조금 더 받으면 60억까지도 뭐 괜찮겠다. 자, 이게 10억이면 900만 원이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면 양쪽 다 하면 1,800이에요. 그럼 50억이면 얼마예요? 1,800에 5 빼면 9천만 원. 중개수 양쪽에다 내가 혼자 매수인과 매도인을 중개해서 성사시키면 50억 같으면 9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을 이제 그런 물건을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잘 이제 중개를 할까? 근데 당연히 이런 계산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저한테 물건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MBA 나왔고요. 미국 로스쿨까지 나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LG 뭐 있을 때는 M&A 합병 인수 업무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뭐 4, 50억짜리 건물 살 때 이렇게 브리핑할 때 그런 자료 보고 이거 분석을 못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분석력이 뛰어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개사로서의 소질로서는. 대신 중개사로서 중개할 만큼의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여기서 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뭐 연락이 옵니다. 팩스 보내드릴 테니까 또는 이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계산이 맞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는 제가 AS 차원에서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계산은 뭐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하셔도 이제 계산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계산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는 여기 빼고는 다 있어요. 여기도 계산이 있고요. 여기도 계산이 있고요. 여기도 계산이 있어요. 계산 문제가 이번 시험에는 10문제 출제됐어요. 10문제, 40문제 중에 10문제에 걸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요.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쉬운 계산 문제들을 풀면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7문제 출제되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출제된 거예요. 7문제 중에 한 2-3문제 정도 맞출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번에 시험도 한 10문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이제 모두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모두 정답이 되는 것도 제가 올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그 계산 문제 모두 정답이 나오면은 그거 제가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데도 그 시험 친 후에 모두 정답이라는 걸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 정답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고서 계산을 해서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계산이 잘못되면 계산 문제는 이걸 모두 정답으로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했다면 그건 틀린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옳은 것이라고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모두 정답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문제, 그 모두 정답이 되는 거 빼고
나머지 9문제에서 쉬운 것들이 한 3문제는 나오거든요. 쉬운 것들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라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또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계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쉽게 가르친 사람 없을 정도로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론을 공부를 해요. 부동산 금융론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 금융이란 단어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는 거죠. 자금 융통. 그래서 줄여서 금융 그러는 거예요. 자금 융통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돈이 부족한 쪽에서 돈이 여유 있는 쪽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돈이 부족한 쪽이 주택을 사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택을 사는 쪽에서의 금융을 소비금융이라 그래요. 소비금융. 주택을 공급하는 쪽에서의 금융을 공급금융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 주택 공급금융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비중이 더 큰 쪽은 주택 소비금융 쪽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더 훨씬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비중도 더 큽니다. 그냥 단일 사건으로는 단일 건으로는 공급금융의 규모는 더 크겠죠. 막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되겠지만 이 그 접하는 거 우리가 그 접하는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소비금융이 훨씬 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소비금융이 비중이 더 커요. 시험에서도.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급금융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중이 조금 더 낮기는 하고요. 난이도가 뭐가 더 높겠어요? 우리가 접하기 쉬운 소비금융은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공급금융은 잘 접하지가 않죠. 접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론이 있어요. 잡다한 부동산 활동론. 자, 여기서는 부동산 이용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개발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부동산 입지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여기 개발론 안에 뭐 여기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뭐 LQ라든가 또 지대론 하는 게 있어요. 토지 사용 대가를 지대라 그래요. 뭐 아니면 도시 공간 구조론 뭐 이런 것들. 잡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동산 활동론에는. 그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뭐 이렇게. 자, 이 부동산 이용 활동은 뭐 여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예요. 10분의 1, 제가 이렇게 분수꼴로 10분의 1이라고 하면은 10년에 한 번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낮은 단원이에요. 부동산 관리 활동, 이건 관리는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가 쉽죠. 부동산 관리하는 거니까 뭐 수리 수선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한 문제 정도. 부동산 개발 활동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은 3문제에서 4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개발 활동. 그다음에 부동산 입지는 뭐냐면 입지는 위치라는 단어예요. 위치. 입지라는 단어는 위치해서요. 이거는 이제 자리 잡는 걸 말해요.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냐. 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농업하기, 농사짓기에 어떤 농사짓기에 어떤 땅이 좋냐. 또는 상업 입지론. 이 점포의 유형이라든가 점포가 어느 정도까지 상권이 형성되느냐. 뭐 이런 것들 상업 입지론이 있고요. 공업 입지론도 있을 수 있겠죠. 공장을 짓기에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뭐 이런 입지론이 있고요. 여기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른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마케팅 들어보셨나요? 마케팅 하면 뭘 연상할 수 있나요? 마케팅 하면 판매, 또 뭐 홍보.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판매나 홍보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원래는 별로 필요 없었어요. 1900 우리 그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케팅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어요. 혹시 지금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90년대생인가요? 80년대생인가요? 80년대생인가요?
80년대생이면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물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무신 신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흰 고무신 신으면은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검정 고무신입니다. 자, 이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절이에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절, 물자가 부족한 시절이에요. 이럴 때는 그 고무신도 꿰매 신고 했습니다. 고무신도 꿰매 신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급자들이 별로 없어요. 파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물건을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겠죠. 물건을 없어 못 팝니다. 물건을 없어 못 파는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8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물자가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이 공급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건을 아무렇게만 만들어서 이제 팔리는 게 아니죠. 뭔가 특징이 있게 만들어야 되고 더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이게 드디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기획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었으면 다른 회사하고는 다른 물건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홍보도 하고요. 판촉 활동을 통해서 또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물건 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괜찮다고 할까? 뭐 좀 잘못된 거 있을까 없을까? 이걸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제품 만들 때 그걸 반영을 해야 되겠죠. 뭔가 개선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 해요. 전체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란 말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이게 이제 마케팅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시장 환경이 바뀌어버렸죠.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고요.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레미안, 롯데캐슬, 삼성 레미안, 에우프로지오 이런 말들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옛날엔 그냥 대우 아파트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하거나 지금은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청구 아파트 옛날엔 다 그냥 그 회사 이름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뭐 한양수자인 뭐 요새 중흥 클래스, S 클래스 뭐 이렇게 요즘 새로운 또 뜨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브랜드라는 게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어땠단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1990년대까지는 주택이 모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마케팅을 안 해도 알아서 사람들이 와서 다 분양받아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주택이 이제 1가구 1주택이 이제 넘어섰어요. 넘어서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는 이제 안 오는 거죠. 미분양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이렇게 브랜드도 홍보하고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부동산에서도 마케팅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잡다한 내용들 있죠. 이게 이제 부동산 활동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론, 경제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여기까지 5개, 여기 6개.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부동산 감정평가론이에요. 이 감정평가론이 요게 이제 문제, 요게 문제.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들어본 거라든가 용어 자체가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요놈이 문제, 요놈. 이게 용어가 가장 낯선 단어니 요거예요. 분명히 글자는 한글이고 말은 한국말인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게 바로 이 감정평가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은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요. 수업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들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용어 공부를 해야 돼요. 용어 공부. 반복하고 복습하고 계속 좀 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용어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거다. 몇 초 만에 풀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출제됐습니다. 그냥 용어의 단어의 뜻만 묻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론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렵지만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단어, 이 괄호 채워넣기, 괄호 채워넣기. 이 괄호 채워넣기 이런 문제도 출제되고요. 또 이 감정평가가 어렵다 하지만 원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그 단원이 있어요. 이거 출제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순서 바꿔놓고 이렇게 먼저 하는 거냐, 나중에 하는 거냐 이렇게. 그 지역 분석이라는 게 선행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라는 게 후행 분석인데 이걸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이걸 바꿔 놓은 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 몇 년간 출제가 안 됐었던 단원이에요. 근데 중요도가 높은 단원이고. 그래서 중요도가 높으면서 최근 몇 년간 출제 안 됐고 출제되면 쉽게 출제됩니다. 그런 것도 이 단원 자체를 버려버리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쉽게 출제되는. 거기에다가 시장가치 몇 번이나 반복해서 시장가치 했던 그 세 개는 굉장히 쉬운 거 세 개가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6문제에서 7문제 출제되는데 원래는 6문제 출제되는데 그중에서 반 틈이 너무나 쉬운 게 출제가 된 거예요. 어려운 단원에서 반을 맞춘다면은 나머지 3개를 다 틀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쉬운 거는 당연히 맞추는 거고 나머지 3개 중에서도 또 한 개 맞춰가면 이러면은 사실 원래 시험이 지금까지 시험 중에 평년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렇게 합격을 못할 시험은 아닐 정도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어디서 결정나는가 하면 이 단원 자체를 버리느냐, 이 단원 자체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쉬운 거는 좀 한다는 생각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7개 지금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여기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단원에서 이 단원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단원에서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어려운 파트. 그 어려운 파트만 좀 버린다 할지라도 쉬운 거는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옳은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써야 되느냐.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배분을 해야 되고요. 1차를 위주로 해야 되고요. 1차 민법 개론 중에서도 민법을 조금은 더 시간을 많이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내년 한 5월 정도까지 1차를 어느 정도 잡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너무 일찍 또 잡혔다고 이게 1차를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자격시험을 공부할 때는 전부 다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80%만 공부한다. 그리고 나중에 1, 2월쯤 되면은 기출문제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기출문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어떤 것이 많이 출제됐는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복습이에요. 복습, 반복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학개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총론의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